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치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는 너무 단편적으로 사람들이 지식을 습득하니까 그 환자를 위해 진짜 정말 중요한 치료가 뭔지, 어느 시기에 어떻게 이걸 포괄적으로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좀 그런 쪽으로는 교육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려는 얘기는 정말 그 환자의 토탈 케어, 포괄적인 케어를 위해서 어떤 치료 계획이 되어야 되나, 그 단계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임플란트 하나를 하더라도 이를 뺄 때부터 어떻게 빼고 그 다음에 병소를 제거하고 치조고를 보존을 해가지고 나중에 임플란트 할 때 최적기에 하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보철물을 언제 어떻게 해야 정말 환자의 구강 회복을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은가, 그런 거의 관점에서 내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보시면 이해가 안 돼 있어요. 첫 번째로 일을 하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 그 보철 치아의 그런 교환면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심미적인 거 뭐 여러 가지 이런 거가 필요한 건데, 그러면 우리가 전체 치료할 때에 페이스를 1, 2, 3, 4, 5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이를 빼는 단계가 있겠죠. 이제 이를 못 살릴 경우에 이를 빼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가능하면 그 발치와나 아니 치조고를 우리가 보존을 해주도록 치아를 발거하고, 필요하면 뼈 이식이나 그 콜라겐을 이식해 가지고 그 치조골의 형태가 그대로 잘 유지되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적정한 치유 기간을 우리가 허용해 줘야 돼요. 바로 빼고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 심는 거는 치아의 뿌리의 폭경이나 임플란트 폭경이 비슷할 때는 그게 가능해요. 그러나 폭경이 차이가 있을 때는 뼈가 잘 치유가 돼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임플란트를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치유 기간을 우리가 허용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빼는 치아의 위치하고 또 그 치아 주위에 치근단 병소, 치주 병소의 그런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이제 CT를 찍고 뭐 본을 떠서 우리가 임플란트 치료를 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임플란트 치료 계획은 요즘에 3D CT라든지 이런 스캐너, 디지털 스캐너 가지고 3차원적인 그런 해부학적인 구조를 우리가 잘 그런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환자에 딱 맞는. 그러면 그 환자의 가장 좋은 치관의 위치에 맞도록 3차원적으로 그 임플란트의 위치나 임플란트의 경사도, 그다음에 임플란트의 길이, 이런 걸 우리가 가상 수술에 의해서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가상 수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수술 가이드를 만들죠. 그걸 서지 가이드라고 하잖아요. 그 서지 가이드를 가지고 이제 임플란트를 수술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런데 전적으로 서지 가이드만 믿을 건 아니고, 우리가 3D CT라든지 디지털 스캐너에 그런 한계점이 있어요. 그 다음 뼈가 치유되는 기간에는 물른 뼈들은 CT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꼭 서지 가이드를 쓰더라도 완전히 치유가 돼서 오래된 케이스 아니면 절개를 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서지 가이드로 가이드 드릴을 살짝 한 다음에, 그리고서 구강내 다시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인접 치근하고의 경사라든지 뭐 이런 거 각도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고서 서지 가이드를 써줘야 돼요. 혹시 서지 가이드에
에러가 있다고 하면 그때 수정을 해서 우리가 드릴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무조건 서지 가이드 쓰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치조골에 상당히 바깥에다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스웨덴에서 개발한 노벨 바이오 케어에서 개발한 서지 가이드를 썼었어요. 그 사람들께 굉장히 정확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의 그 수준에 지금 와 있어요. 우리나라 수준이. 그러긴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걸 그 스웨덴 사람들이 인식하고 실제 절개에서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서지 가이드를 쓰지 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서지 가이드를 쓰면 절개를 무조건 안 하는 거로 지금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충분한 뼈의 두께가 있고 치유가 완전히 된 케이스 같으면 서지 가이드를 그냥 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절개를 해야 된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서지 가이드를 쓰더라도 임플란트 심을 때 임플란트의 깊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능하면 뼈의 높이에 딱 맞게 임플란트를 심어줘야 되는데 그 서지 가이드로 하려면 그걸 항상 체크를 잘 해줘야 돼요. 마지막 임플란트를 최종 체결할 때 인트라오랄을 찍는지 해서 그 뼈 높이를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 많은 환자들에서 너무 깊게 심은 환자를 많이 봐요. 임상에서. 그런 경우를 내가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발치하고 바로 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발치하고 바로 심으면 뼈의 높이 얼마만큼 치유될지를 모르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깊게 심어 놔야 안심이 되니까 깊게 심어 놓으니까 나중에 치주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임플란트는 신경하고 혈관이 없기 때문에 잇몸이 나빠도 잘 표시가 안 나요. 상당히 나빠진 다음에 본인이 자각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임플란트도 치아처럼 똑같이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 와서 체크를 하고 잇몸 치료를 해줘야 돼요. 자연 치아는 잇몸이 나쁘면 시리다든지 아프다든지 이런 게 있지만 임플란트는 신경혈관이 없어서 상당히 나빠진 다음에 증상이 나와요. 미리미리 그런 잇몸 그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깊게 심어 놓으면 잇몸 관리가 치주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정확한 높이에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에 너무 깊게 심어 놓은 임플란트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거는 환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좋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수술도 2차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미리 힐링 아바트먼트라고 해서 치유되는 지대주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2차 수술이 필요 없지만 우리가 다 봉합한 경우에는 2차 수술이 필요한데 2차 수술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2차 수술할 때 그 지대주를 연결할 때 그 치아가 나중에 치경부의 넓이가 넓으면 넓을수록 그 직경을 넓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만들어줄 치아의 치경부의 뿌리의 넓이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지대주의 직경을 결정해 줘야 됩니다.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 떠가지고 나중에 최종 임플란트 보철물을 만들 때에도 기성 아바트먼트가 사이즈가 여러 개 있는 회사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금니 같은 경우는 한 1cm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는 그런 지대주는 없어요. 지금 시판되고 있는. 그래서 특히 어금니 같은 경우, 그 다음 또 앞니 같은 데 굉장히 심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맞춤형 지대주라고 해서 커스텀 아바트먼트를 써서 해주면 진지바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그 환자에 딱 맞도록 심미적으로도 멋있게 해줄 수 있고 또 음식물이 덜 끼도록 해주는 데에도 그 맞춤형 지대주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주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보철물에 마진을 너무 잇몸 밑으로 넣지 않는 게 좋아요. 요즘에는 스크류 타입이나 시멘테이션 타입으로 많이, 특히 시멘테이션 타입으로 하는 게 요즘에 많은데, 맞춤형 지대들을 이용하고, 그 크라운 마진을 너무 밑으로 넣어놓으면 나중에 세면 제거도 어렵고 거기에 치태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금니 쪽에는 잇몸 높이나 잇몸 높이보다 0.5mm 높게 그 크라운 마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전치부 쪽에서는 0.5mm 밑으로 들어가게 해주고, 그래야 자연스럽게 치아가 이렇게 자연감 있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드러나 있는 게 더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나요? 어금니 쪽에는 훨씬 더 좋아요. 아, 그래요? 그거는 관리하기가 너무 쉽고, 그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관리가 되죠. 근데 잇몸 밑으로 들어가 있어서 마진이 안 맞다든지 이러면 관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멘을 제거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항상 어금니 쪽에는 치은 높이나 치은보다 0.5mm 높게 해줘요.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치주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철물을 만들 때에는 전치부 쪽에는 우리가 세라믹이나 질코니아를 해서 자연감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좋고, 구치부 쪽에서는 되게 우리가 구멍을 뚫어주게 돼 있어요. 스크류 홀을 만들기 위해서. 질코니아도 좋지만 그런 메탈 세라믹도 좋아요. 그거는 금속으로 해주고, 그 다음 대합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대합치가 금속이면 그 금속 교환면으로 해주고 구멍을 뚫어주면 훨씬 관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쪽 같은 데는 어금니도 세라믹을 이렇게 이렇게 도제를 거기다 베니에링 해서 심미적으로 좋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 유지 관리가 또 중요한데, 임플란트는 딱 하고 나면 환자분들이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전에는. 뭐 스크류가 풀렸다든지 이런 경우에 오는데, 자연치하고 똑같이 6개월에 한 번씩 와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1년에 한 번씩은 그런 치주 건강도를 체크하면서 치조골의 높이가 변하지 않았나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만 잘 관리가 되면 임플란트는 지금 성공률이 95%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장기적으로 쭉 쓸 수 있는 거예요. 복리로 하더라도 20년, 30년 90% 이상 성공하겠죠. 그래서 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유지 관리. 이제 환자분들에게 그런 거를 잘 인식시켜가지고 정기적으로 내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스크류가 풀려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스크류를 그 치과 의사들이 기계공학적인 이해를 해줘야 돼요. 스크류는 한 번 잠궈서는 풀리게 돼 있어요. 꼭 5분에서 8분 후에 다시 한 번 잠궈줘야 되는 거예요. 스크류 조이즈는. 그렇지 않으면 풀리게 돼 있어요. 기계공학적인 그런 연구 논문에 의하면 8분 후에 잠그는 게 제일 좋은 거로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해가 돼야 나사풀림 현상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 환자들은 처음 왔을 때부터 총체적인 큰 아웃라인을 환자에게도 알려주고, 우리가 포괄적인 치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를 뺄 때부터 단계적으로 잘 관리해주면 굉장히 골리식 하는 그런 퍼센트도 줄고, 골리식 하는 양도 줄고, 그래서 굉장히 치과 의사나 환자가 편하게 진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리치 프리서베이션, 치조골 보존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뺄 때부터 그걸 잘 해줘야 돼요. 그게 환자도 유하고, 또 우리 치과 의사가 또 이렇게 편하게 환자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데 큰 관건이 되는 겁니다. 네. 쉽지 않죠. 포괄적인 케어,
그게 제일 중요해요. 어떻습니까? 쓰무리가 딱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참 치과는 힘들어요. 재료나 기기나 테크놀로지가 막 변하니까 그 꾸준히 업데이트를 안 하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도 꾸준히 지금 젊은 사람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참